70 넘어서 받은 검사 한 번 때문에 멀쩡히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어르신들을 저는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검진 열심히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 평생 콩팥이 망가지고 허리는 더 아파지고 약 부작용 때문에 설사와 복통으로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분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죠.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 빨리 찾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검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과하게 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70대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 검진을 챙기는 자녀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의사들끼리는 솔직히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건 안 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검사들이 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영상 보시는 지금 앞으로도 병원비 아끼고 몸 망치는 검사를 피하는 법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 깨기.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나이에 검사라도 부지런히 해야지, 뭐라도 빨리 찾으면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증상도 없는데 피검사, 소변검사, CT, MRI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이 말 들으면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검사를 버티는 힘도, 검사 뒤에 따라오는 시술과 약을 버티는 힘도 함께 떨어집니다. 검사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추가 검사, 시술, 수술, 평생약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운 폭포수 같은 길이 열리는 거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조금 애매한 검사 결과 하나 때문에 괜히 몸에 손대고 손을 대고 나서 오히려 더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검사는 한 번쯤 꼭 멈추고 생각해보자는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의사들도 자기 부모님이라면 굳이 안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들 몇 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상 없는 소변검사, 무증상 세균요. 첫 번째는 바로 증상도 없는데 하는 소변검사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가면 소변 컵 하나 받아서 그냥 내고 오세요. 거의 자동처럼 진행되지요. 그리고 결과지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에 세균이 조금 보이네요. 염증 수치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바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령층에서는 무증상 세균요라고 해서 아무 증상은 없는데 소변에 세균이 조금 보이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상당수는 굳이 약으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균이 있다는 말이 무서워서 항생제를 계속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 좋은 균까지 다 죽으면서 설사, 복통, 속쓰림, 식욕 저하가 생깁니다. 약한 분들은 체력이 훅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면서 오히려 감염에 더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좀 많다는 말을 듣고 몇 달 동안 항생제를 반복해서 드셨습니다. 그 뒤로 하루에도 여러 번 설사를 하고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밥맛이 떨어져서 체중이 쭉 빠졌습니다. 결국 탈수까지 와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검사를 안 했으면 아무 증상 없이 평범하게 지냈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검사를 하고 그 숫자 하나에 매달리다 보니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다 망가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전혀 없다, 열도 없다, 갑자기 심한 냄새, 탁한 소변도 없다, 이런데도 정기검진에서 세균이 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항생제를 먹자고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걸 굳이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약을 안 먹고 지켜봤을 때 진짜로 위험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증상이 생기면 그때 치료해도 너무 늦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해 의사가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그 항생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검사는 숫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가벼운 허리 통증인데 바로 MRI. 두 번째는 가벼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너무 쉽게 찍는 MRI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협착이 있다, 이런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지 꼭 치료해야 하는 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상 소견이 있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MRI 찍어보니 협착이 있습니다. 주사 한번 맞아보시죠. 그래도 안 좋아지면 시술도 고려해 보셔야죠. 이렇게 한번 물길이 트이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님은 허리가 조금 뻐근한 정도여서 걷기도 잘하고 잠도 잘 주무시던 분이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MRI를 찍었고 협착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시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술 이후에 오히려 다리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져서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시장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체중 관리, 걷기 운동, 가벼운 스트레치, 필요할 때만 진통제를 잠깐 쓰는 정도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던 통증입니다. 하지만 MRI 결과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 거죠. 허리가 조금 아픈 정도라면 먼저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통증인가? 이걸 충분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꼭 여쭤보세요. 지금 제 증상 정도라면 MRI를 안 찍고 한두 달 정도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먼저 지켜볼 수는 없나요? MRI를 찍어서 뭔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까지 하게 될 수 있나요? 그 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 지금 당장 꼭 찍어야 하는 상황인지 한 번 더 걸러보는 게 여러분의 허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상 없는 경동맥 초음파. 세 번째는 아무 증상 없는데 하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자체는 좋은 검사입니다.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은 분들, 예를 들어 심한 혈관 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고위험군에서는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문제는 위험 요인이 크지 않고 증상도 없는 70대 어르신에게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하면서 너무 가볍게 권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검사를 하면 경동맥 안쪽에 작은 플라크, 기름때 같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 상당수는 평생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 위험하니까 약을 더 세게 드셔야 한다, 경우에 따라 스텐트 시술도 고려하셔야 한다, 이렇게 일이 갑자기 커지기도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은 언제나 출혈, 감염, 뇌졸중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권유받으셨다면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와 지금 가지고 있는 병, 당뇨, 고혈압 등을 봤을 때 이 검사는 의료 가이드라인에서 꼭 하라고 되어 있는 검사인가요? 이 검사를 지금 안 한다면 제가 실제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보시죠. 하나라도 더 보는 게 좋죠 정도의 설명뿐이라면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70세 이후 PSA 전립선암 검사, 작은 폐결절 CT 추적. 네 번째는 70세 이후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은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처음 발견된 전립선암은 평생 아무 증상 없이 그냥 함께 늙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70세 이상에서는 PSA 검사로 전립선암을 찾는 것을 권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죠? 피검사할 때 전립선암도 같이 볼까요? 남자분들은 PSA 한번 해보시죠. 거의 습관처럼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PSA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바로 조직검사 이야기가 나오고 상황에 따라 수술, 방사선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요실금, 성기능장애, 방사선 후유증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C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작은 폐결절도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혹시 암 아닐까요? 몇 년 동안 계속 CT 찍으면서 지켜봐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3mm, 4mm짜리 아주 작은 결절들은 대부분 양성, 즉 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 6개월, 1년마다 CT를 반복하게 되면 방사선은 방사선대로 쐬고 몇 년 동안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꼭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발견된 이 크기, 이 모양의 결절은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추적 CT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수준인가요? 추적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을 때 정말 암이 될 가능성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 정말 필요한 추적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에 하는 과잉 추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권유받을 때 꼭 물어볼 세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듣고 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검사도 받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는 것은 분명히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검사를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검사를 얼마나 현명하게 고르느냐입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검사를 권유받을 때마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 검사에서 뭔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추가 피검사로 끝나는지, 시술, 수술까지 갈 수 있는지,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는지 그 길을 미리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 제 나이와 현재 건강 상태에서 이 검사가 주는 이득과 검사 치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중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젊을 때는 이득이 더 컸던 검사도 80세, 85세가 되면 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이 검사를 지금 안 하고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정말 너무 늦는 건가요? 지금 당장 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검사인지 아니면 조금 지켜봐도 되는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침착하게 꺼내놓고 이야기해 보셔도 과잉 검사와 과잉 치료의 상당 부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사 말에 무조건 따라가는 환자가 아니라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파트너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무리 멘트. 강한 구독 후. 여러분의 몸은 고장나면 그냥 갈아 끼우는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아흔을 살아오면서 겹겹이 쌓인 이야기가 담긴 귀한 역사책 같은 존재입니다. 불안해서 혹시 몰라서 받는 검사 하나가 그 소중한 몸을 한순간에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현명하게 골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검사를 다 줄입시다가 아니라 검사를 똑똑하게 선택합시다라는 기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하면 좋은 것보다 하면 손해보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병원에서 검사하라니까 그냥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게 해주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의 과잉 검사를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계속해서 곁에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